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뉴문의 에밀리 23장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낸시 고모 할머니의 초대로 위더 그레인지 저택으로 오게 된 에밀리. 그동안 낸시 할머니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젊었을 땐 굉장한 미녀였다. 지금은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졌다. 같이 사는 캐럴라인 프리스트는 마녀다. 이 위더 그레인지 저택엔 유령이 산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저택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3장) 유령을 다루는 사람들. 할머니는 응접실에 계신다. 이쪽으로 오렴. 피곤하니? 캐럴라인 프리스트가 말했다. 아니요. 에밀리는 캐럴라인을 뒤따르며 그녀를 재빨리 관찰했다. 만약 캐럴라인이 진짜 마녀라면 아주 작은 마녀였다. 정말 키가 에밀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실크 드레스에 노르스름한 백발에 검은 주름 장식이 둘러진 망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에밀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주름져 있었고 눈은 회색이 섞인 독특한 녹색이었는데 프리스트 가문에서 유난히 흔하다는 것을 에밀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마녀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밀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넓은 홀을 지나가며 양쪽으로 크고 어둑어둑하면서도 화려한 방들이 잠깐씩 스쳐 보였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가더니 또다시 이상한 작은 뒤쪽 복도로 들어섰다. 그 복도는 길고 좁고 어두웠다. 한쪽에는 4개의 정사각형 작은 격자창이 줄지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찬장이 늘어서 있었는데 문은 모두 짙고 윤이 나는 검은 나무였다. 에밀리는 마치 고딕 소설 속 여주인공이 되어 한밤중 지하 감옥을 수상쩍은 안내인과 함께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읽었던 유돌포의 비밀과 숲의 로맨스가 떠올랐다. 닥터 번니의 책장이 금지되기 전에 읽어둔 것이었다. 에밀리는 오싹했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다. 복도 끝에는 4단짜리 계단이 위로 나 있어 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계단 옆에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커다란 검은 대형 괴종시계가 서 있었다. 우린 이 안에다 말 안 듣는 꼬마들을 가둬둬. 캐럴라인이 속삭였다. 에밀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림도 없어. 날 그 안에 가두게 두진 않을 거야.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응접실은 아기자기하고 고풍스러운 예쁜 방이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캐럴라인은 에밀리를 데리고 그 방을 지나 또 다른 문을 두드렸다. 문에는 채셔캔 모양의 황동 문고리가 달려 있었는데 너무나 익살맞은 미소를 짓고 있어서 보는 사람도 따라 웃고 싶어질 정도였다. 안에서 들어와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4계단을 내려갔다. 도대체 이런 희한한 집이 또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낸시 프리스트 할머니가 있었다. 보랏빛 비단 앞치마 위로 아직도 아름다운 가느다란 하얀 손이 올려져 있고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여러 개 있었다. 무릎 옆에는 길고 검은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다. 에밀리는 무척 실망했다. 예전에 읽은 그 시 때문에 어떤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밤하늘의 별 같은 눈, 장밋빛 뺨, 밤색 머릿결을 가진 낸시 머레이의 젊은 시절. 그 시를 기억하고 있던 에밀리는 비록 90살일지라도 어딘가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낸시 할머니는 백발이고 누렇게 마른 피부에 주름지고 작고 쪼그라져 있었다. 단지 갈색 눈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영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말썽꾸러기 요정,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갑자기 까칠해질지도 모르는 짓궂고도 관대한 늙은 요정 같았다. 물론 동화 속 요정들은 어깨에 닿을 듯 길게 늘어진 금빛 술 귀걸이나 보라색 팬츠가 달린 레이스 모자를 쓰진 않겠지만. 그래, 네가 줄리엣의 딸이구나. 낸시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손을 에밀리에게 건넸다. 그렇게 놀란 표정 짓지 마렴. 내가 너한테 입을 맞출 생각은 전혀 없으니. 나는 억지로 그저 내 친척이라는 불운 때문에 입맞춤을 강요하는 건 질색이야. 자, 캐럴라인.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 에밀리는 속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또다시 시작될 누구를 닮았느니 하는 비교의 시간. 죽은 조상들의 코와 눈과 이마가 줄줄이 끌려나와 자신에게 붙여지는 그 지겨운 의식 말이다.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외모 평가를 듣는 것도 이제 완전히 질렸다. 머레이를 닮은 구석은 별로 없네요. 캐럴라인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에밀리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다. 머레이들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스타 집안도 아니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미남이었거든. 아주 잘생겨서 내가 50살만 젊었더라면 함께 달아나고 싶었을 만큼 잘생겼지. 그런데 넌 줄리엣을 닮은 데가 하나도 없구나. 줄리엣은 참 예뻤지. 그림 속의 얼굴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원래 그런 건 믿을 게 못 되니까. 초상화랑 묘비명은 언제나 부풀려져 있으니까. 근데 에밀리, 앞머리는 어딜 갔니? 엘리자베스 이모가 뒤로 빗어 올렸어요. 여기 있을 땐 다시 내려. 네 눈썹이 네 할아버지랑 약간 닮았구나. 잘생긴 분이었지. 성격은 아주 형편없었지만. 프리스트 집안만큼이나 고약한 성미였어. 그렇지, 캐럴라인? 낸시 할머니, 죄송하지만 전 누구를 닮았다는 말이 싫어요. 저는 그냥 저를 닮았어요. 에밀리는 공손하게 말했다. 낸시 할머니는 낄낄 웃었다. 패기가 있네. 좋아. 난 얌전한 애들은 질색이야. 그럼 넌 멍청하지도 않다는 거지? 네, 전 멍청하지 않아요. 이번엔 낸시 고모 할머니가 활짝 웃었다. 주름투성이 얼굴 속에서 새하얀 틀니가 기분 나쁠 만큼 젊고 하얗게 반짝였다. 좋아. 머리가 좋은 게 예쁜 것보다 낫지. 머리는 남고 미모는 사라지니까. 예를 들어 나처럼 말이야. 여기 캐럴라인은 머리도 미모도 하나도 못 갖고 태어났지. 그렇지, 캐럴라인? 자,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도 다행이야.
아름다움은 떠났어도 내 위장은 아직 멀쩡하니까. 낸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털털 걸어나가 식탁 쪽으로 갔다. 맨 윗자리엔 낸시 할머니, 맨 아래엔 캐럴라인, 에밀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조금 불편했지만 그녀의 자제심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이미 머릿속으로 이 풍경을 지미 삼촌이 준 노트에 써놓을 묘사를 벌써 생각하고 있었다. 저 할머니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에밀리는 캐럴라인의 잔뜩 시든 얼굴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자, 말해봐라. 네가 멍청하지 않다면서 왜 그런 멍청한 편지를 처음에 보냈지?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편지는 본 적이 없구나. 나는 캐럴라인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벌로 그 편지를 읽어준다. 그땐 다른 식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이모가 읽어보신다고 했거든요. 엘리자베스라면 그렇지. 여기선 네 마음대로 써도 되고 어떤 말이든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난 널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초대한 거야. 유문의 규율과 통제는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아. 이 집에선 자유야. 집안도 돌아다녀도 좋고 마음에 드는 프리스트 집안 총각이 있으면 골라도 돼. 물론 요즘 젊은 것들은 내 젊은 시절만 못하지만. 전 남자친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에밀리는 단호히 말했다. 켈리 할아버지가 오던 길 내내 남자친구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낸시 할머니까지 같은 소리를 하니 불쾌했다. 내게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낸시 할머니는 귀걸이들이 흔들릴 만큼 웃으며 말했다. 뉴문의 머레이 집안 여자 중에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 내가 네 나이였을 때도 6명도 넘게 있었단다. 블레어 워터에 있는 남자애들이 전부 나 때문에 싸우던 시절이지. 캐럴라인은 평생 연인이 단 한 명도 없었지. 그렇지, 캐럴라인?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캐롤라인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80살이나 12살이나 다 똑같이 말하는군. 둘 다 거짓말이야. 우리끼리 있는데 위선 떨 필요 없지 않니? 남자들 앞에서라면 몰라도. 캐럴라인, 에밀리 손 좀 봤어? 내가 젊었을 때만큼 예쁜 손이야. 그리고 저 고양이 같은 팔꿈치 좀 봐. 사촌 수전 머레이도 저런 팔꿈치를 가졌었지. 이상하지 않아? 머레이 집안 특징이 더 많으면서 얼굴은 머레이보다 스타 집안 쪽을 더 닮았어. 우리가 모두 이상하게 뒤죽박죽 된 꼴이라니까. 답은 언제나 예상 밖이지. 캐럴라인, 구분등 프리스트가 집에 없는 게 아쉽구나. 그 애는 에밀리를 좋아했을 거야. 왠지 그래. 구분등 프리스트는 프리스트 집안에서 유일하게 천국에 갈 사람이지, 에밀리. 자, 발목 좀 보자꾸나, 얘야. 에밀리는 마지못해 발을 내밀었다. 낸시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메리 쉽니의 발목이구나.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발목이지. 나도 그랬어. 머레이들은 발목이 두꺼워. 네 엄마도 발목이 두꺼웠지. 저 발등 좀 봐, 캐럴라인. 에밀리, 넌 미인은 아니지만 눈과 손, 발을 제대로 쓰는 법만 배우면 남들이 미인이라고 믿어줄 거야. 남자들은 속이기 쉽고 여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질투라고 여겨지거든.
에밀리는 늘 궁금했던 것을 물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켈리 할아버지가 제 눈이 이리와 하는 눈이라고 했어요, 낸시 할머니.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이리와 하는 눈이 뭐예요? 켈리는 그냥 늙은 바보야. 네 눈은 이리와 하는 눈이 아니야. 그건 머레이 집안 전통이 아니거든. 머레이들은 가까이 오지 마 하는 눈이지. 너도 그래. 비록 속눈썹은 살짝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눈이라도 다른 어떤 특징들과 합쳐지면 이리와 눈 못지않게 효과가 있어. 남자들은 모순덩어리라 접근하지 말라고 하면 더 다가오지. 내 남편 나다니엘도 그랬지. 무언가 시키려면 그 반대의 것으로 슬쩍 부추겨야 했다니까. 기억나지, 캐럴라인? 쿠키 하나 더 먹겠니, 에밀리?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요. 에밀리는 약간 원망스러운 듯 말했다. 쿠키는 정말 맛있게 보였고 그녀도 먹고 싶었다. 낸시 할머니와 캐럴라인이 왜 웃는지는 알 수 없었다. 캐럴라인의 웃음은 불쾌했다. 말은 금속 긁히는 소리 같은 웃음이었다. 에밀리는 속으로 캐럴라인은 건조하고 덜컹거리는 웃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을 생각을 했다. 자,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어서 말해보렴. 낸시 할머니가 물었다. 에밀리는 몹시 곤란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 늘어지고 쭈글쭈글하다고 묘사하려 했지만 그걸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자, 솔직히 말해봐. 그건 공평한 질문이 아니에요. 넌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나는 흉측한 늙은 마녀 같고 캐럴라인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사실 그래. 캐럴라인은 원래부터 사람 같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70년 전에 어땠는지는 너도 봤어야 했어. 난 머레이 집안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였단다. 남자들이 날 두고 미쳐 있었지. 내가 프리스트와 결혼했을 때 그의 형제 셋은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칠 기세였어. 하나는 정말 자기 목을 그어버렸고. 아, 나는 내 시대에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으며 살았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절은 참 멋졌어. 내가 세상을 호령했지. 여자들은 물론 날 싫어했어. 캐럴라인만 빼고. 넌 나를 숭배했지. 그렇지, 캐럴라인? 지금도 나를 숭배하지. 그렇지, 캐럴라인? 캐럴라인, 너도 코에 사마귀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 혀에 하나쯤 생겼으면 좋겠네요. 캐럴라인이 독살스럽게 말했다. 에밀리는 점점 피곤해지고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흥미롭긴 했지만 낸시 할머니의 괴상한 다정함도 한계가 있었다. 이 시간쯤이면 집에서는 일저, 페리, 테디가 오만한 존의 숲에서 저녁놀이를 시작했을 것이고 새침한 셀은 유제품 창고 계단에 앉아 지미 삼촌이 거품을 덜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에밀리는 갑자기 뉴문의 집이 너무나 그리워졌다. 처음 뉴문에 왔던 날 메이우드를 그리워했던 것만큼이나. 애가 피곤한 모양이야. 캐럴라인, 침대로 데리고 가. 분홍방에 재우도록 해. 에밀리는 캐럴라인을 따라 뒤쪽 복도를 지나고 부엌을 지나고 앞쪽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다시 긴 복도, 또 옆으로 난 더 긴 복도를 따라갔다. 도대체 어디까지 데려가는 걸까?
마침내 그들은 큰 방에 도착했다. 캐럴라인은 램프를 내려놓고 에밀리에게 잠옷이 있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있죠. 엘리자베스 이모가 잠옷도 없이 절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에밀리는 꽤 기분이 상했다. 낸시 할머니는 내일 아침 네가 원하는 만큼 자도 된다고 하셨어. 잘 자렴. 낸시와 나는 오래된 별관에서 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덤에서 아주 편히 잠들어 있지. 이 불길한 말을 남기고 캐럴라인은 총총 나가 문을 닫아버렸다. 에밀리는 자수가 장식된 둥근 스툴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가의 커튼은 빛바랜 분홍색이었고 벽지는 장미 넝쿨 무늬가 마른 목골로 이어진 분홍빛이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요정들의 벽지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큼직한 분홍 장미가 흩뿌려진 초록색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너무 근사해서 발을 디디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아주 훌륭하고 환상적인 방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혼자서 자야 하니까 기도를 아주 정성껏 해야겠어. 에밀리는 다소 서두르듯 옷을 벗고 불을 끄고 침대로 들어갔다. 턱까지 이불을 끌어올리고 하얀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엘리자베스 이모의 커튼 달린 침대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이렇게 낮은 현대식 침대는 묘하게 허전했다. 그래도 적어도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니 다행이었다. 낸시 할머니는 엘리자베스 이모처럼 밤 공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듯했다. 창밖에는 노란 달이 떠오르며 여름 들판을 마법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방은 크고 낯설고 유령이 나올 것처럼 으스스했다. 에밀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외롭고 집이 그리웠다. 정적 속에서 갑자기 켈리 할아버지가 말했던 끔찍한 두꺼비 연고 이야기가 떠올랐다. 혹시 정말로 산채로 끓여 죽인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무나 무시무시했다. 창문이 달각거렸다. 마치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들어오려는 소리 같았다. 일저가 말했던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고 느껴지는 그 유령이 떠올랐다. 유령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오싹한 종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개가 짖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때 캐럴라인이 말했던 말이 번쩍 떠올랐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덤에서 아주 편히 잠들어 있지. 바닥이 삐걱거렸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 문 밖을 살금살금 지나가는 것 같았다. 방 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복도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다. 난 무섭지 않아.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내일 아침에 지금 내가 느끼는 걸 전부 써둘 거야. 그러나 바로 그때 정말로 들렸다. 침대의 머리맡 뒤쪽 벽 너머에서. 착각이 아니었다. 상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이상하고 오싹한 바스락거림을 들었다. 마치 빳빳한 비단 치맛자락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 마치 날개들이 허공을 파르르 떨며 스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주 작고 낮게 어린아이가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와 신음이 섞여 있었다. 그 소리들은 끊이지 않았다. 잠시 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에밀리는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에 질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겁이 났다 해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진짜였다. 위더 그레인지는 순식간에 무시무시하고 괴이한 장소로 변했다. 일저의 말이 맞았다. 여긴 정말 유령이 나오는 집이었다. 그리고 에밀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완전히 혼자였다. 낸시 할머니가 이렇게 유령이 나오는 방에 나를 혼자 재우다니 잔인해. 낸시 할머니는 이 방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남자들이 자신에게 반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그 잔인한 낸시 할머니는. 아, 뉴문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엘리자베스 이모가 옆에 있다면. 완벽한 잠자리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고 창문을 죄다 꼭꼭 닫아두니 밤 공기도 귀신도 다 막아주었을 텐데. 기도를 다시 하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 에밀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기도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에밀리는 평생 동안 이 위더 그레인지에서의 첫 번째 끔찍한 밤을 잊지 못하게 된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씩 깜빡 졸기도 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바스락거림과 낮은 신음 때문에 질겁하며 깨곤 했다. 그동안 그녀가 읽어온 소설 속에 모든 유령, 모든 신음, 모든 고통받는 영혼과 피투성이 수녀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이모 말이 맞았어. 소설은 정말 아이가 읽을 게 아니었어. 나 여기서 무서워서 죽을지도 몰라. 난 겁쟁이야. 용감해질 수 없어. 아침이 되자 방은 햇빛으로 환해졌고 이상한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다. 에밀리는 일어나 옷을 입고 오래된 별관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까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에밀리, 잘 잤니? 낸시 할머니가 상냥하게 물었다. 에밀리는 그 질문을 무시했다. 오늘 집에 돌아갈래요. 에밀리가 말했다. 낸시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집? 말도 안 돼. 그렇게 집을 그리워하는 아기였니? 집이 그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집에 가야 해요. 그럴 수 없어. 여기서 너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잖니. 캐럴라인이 너를 블레어 워터까지 마차를 태워 데려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럼 걸어서라도 갈게요. 낸시 할머니는 지팡이를 쾅 내려치며 버럭 소리쳤다. 내가 널 돌려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넌 여기 있어야 해, 에밀리. 난 내 변덕 말고는 어떤 변덕도 용납하지 않아. 캐럴라인도 알고 있지. 그렇지, 캐럴라인? 자, 아침 먹어. 먹으라고. 낸시 할머니는 에밀리를 노려보았다. 전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유령이 나오는 방에서 하룻밤도 더 안 잘 거예요. 그런 곳에 저를 자게 하신 건 정말 잔인했어요. 그리고 에밀리도 낸시 할머니를 똑같이 노려보며 외쳤다. 제가 살로메였다면 세례 요한의 목이 아닌 접시에 담긴 고모 할머니의 머리를 요구했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게 다 무슨 헛소리야. 위더 그레인지에 유령 같은 건 없어. 안 그래, 캐럴라인? 우린 그런 비위생적인 것들을 두지 않아.
분명히 무서운 게 있었어요. 밤새 벽 속에서 바스락거리고 신음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에서 다시는 안 잘 거예요. 절대 안 자요. 참으려 했지만 에밀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룻밤 동안 너무 긴장해 있던 탓에 금방이라도 히스테리를 일으킬 듯 했다. 낸시 할머니는 캐럴라인을 바라보았고 캐럴라인도 낸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아, 우리가 미리 말해줬어야 했어, 캐럴라인.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야.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지. 그 방에 누가 마지막으로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니까. 그래, 무서웠겠구나. 에밀리, 가엾은 것. 내 머리를 접시에 담아 가져가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말했어야 했어. 뭘 말씀했어야 했는데요? 굴뚝 속 제비들 말이야. 네가 들은 건 그 소리야. 중앙 굴뚝이 바로 네 침대 뒤 벽을 통과해서 올라가거든. 요즘은 벽난로를 쓰지 않으니까 굴뚝도 안 써. 그래서 제비들이 그 안에 둥지를 들었단다, 수백 마리가. 그 녀석들이 날개짓하고 다투느라 엄청 오싹한 소리가 나지. 에밀리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사실 없었다. 분홍방의 그 소리 때문에 겁을 먹은 건 비단 어린애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았으니까. 낸시 할머니는 일부러 사람들을 겁주려고 그 방에 재우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에밀리의 경우에는 정말로 잊고 있었고 지금은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그 이후 에밀리는 더 이상 집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날 하루 동안 캐럴라인과 낸시 할머니는 몹시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에밀리는 오후에 푹 낮잠도 잤다. 그리고 둘째 날 밤이 오자 에밀리는 곧바로 분홍방으로 가서 이번에는 깊고 편안하게 밤새도록 잠들었다. 바스락거림과 울음소리는 전과 같았지만 제비와 유령은 전혀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위더 그레인지가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어. 에밀리는 그렇게 말했다. 24장 또 다른 행복 7월 20일 사랑하는 아빠께 전 위더 그레인지에 온 지 보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빠께 편지를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빠를 생각했답니다. 로라 이모와 일저, 테디, 지미 삼촌, 페리에게 편지를 써야 했고 틈틈이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첫날 밤에는 여기서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다만 뉴문의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에요. 낸시 할머니와 캐럴라인은 저에게 무척 잘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분들은 서로에게 아주 빈정대고 비꼬는 말을 많이 하신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조금 일저와 저 같은 느낌이에요. 자주 싸우지만 그만큼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캐럴라인은 절대 마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건 정말 알고 싶어요. 낸시 할머니는 더 이상 예쁘진 않지만 굉장히 귀족적인 분위기가 있으세요. 루머티즘 때문에 많이 걷진 못하시고 대부분 안채 응접실에 앉아 책을 읽거나 레이스를 뜨거나 캐럴라인과 카드놀이를 하세요. 전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분은 제 이야기가 재밌대요. 정말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를 쓴다는 사실만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면 분명 제 시를 낭송하라고 하실 텐데 할머니는 시를 들려드리기에 적합한 분이 아니라고 느껴요. 그리고 아빠나 엄마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자꾸 듣고 싶어 하지만요. 전 오만한 존과 그 숲 이야기, 캐시디 신부님께 갔던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많이 웃으셨어요. 가톨릭 신부님들은 세상에서 여성들이 10분 이상 이야기해도 다른 여인들이 저 여자가 추파를 던진다고 말하지 않는 유일한 남자들이라고 하셨어요. 낸시 할머니는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캐럴라인과 함께 프리스트 집안과 머레이 집안의 옛날 일을 한참 이야기하세요. 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좋아해요. 엘리자베스 이모나 로라 이모처럼 중요한 순간의 이야기를 끊어버리시지 않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 알아낼 거예요. 전 지미 삼촌이 준 노트에 낸시 할머니와 캐럴라인에 대한 묘사도 써두었어요. 그 노트는 제가 방 옷장 뒤에 숨겨둬요. 어느 날 캐럴라인이 제 트렁크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낸시 할머니는 고모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렇게 부르면 무드셀라가 된 기분이 드신대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들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주세요. 제게는 그 남자들이 다 똑같이 행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할머니는 정말로 격동의 시절이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위더 그레인지에서 옛날에 열렸던 파티와 무도의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여기는 뉴문보다 훨씬 크고 가구들도 훨씬 더 화려해요. 하지만 뉴문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이 집에는 흥미로운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무척 좋아요. 거실에는 스튜어트 왕가 지지자 야코바이트의 유리잔이 있어요. 옛 조상이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던 잔인데 엉겅퀴와 장미가 새겨져 있고 오직 찰리 왕자의 건강을 위해서만 그 잔을 썼대요. 정말 귀중한 가보라며 할머니가 아주 아끼세요. 그리고 중국 도자기 장 안에는 큰 병 속에 절인 뱀이 있어요. 끔찍한데도 눈을 떼기 어려워요. 보면 소름이 돋는데도 매일 또 보러 가게 돼요. 할머니 방 화장대에는 유리 손잡이가 달린 서랍과 거꾸로 세워진 초록 물고기 모양의 꽃병, 꼬리가 말린 중국용, 박제된 작은 벌새들이 들어있는 상자, 달걀 삶을 때 쓰는 모래시계, 그리고 죽은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화환, 낡은 은판 사진들까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응접실 램프에 매달린 반짝이는 은빛 구슬이에요. 온 세상이 조그맣고 마법처럼 비춰져요. 할머니는 그걸 구슬 거울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죽으면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구슬 거울이 너무 갖고 싶어서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까 하고 문득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제가 너무 나쁜 아이인 것 같아 괴로워요. 채셔켄 문고리와 금 귀고리도 저에게 물려주실 거래요. 그건 머레이 집안 가보래요. 프리스트 집안 가보는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에게 줘야 한대요. 전 채셔켄 문고리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귀걸이는 갖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 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싫거든요. 이곳에서 전 혼자 자요. 무섭긴 하지만 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혼자 자는 걸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방의 제비들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저 너무 멀리 떨어져 혼자인 게 무서울 뿐이죠.
하지만 마음대로 다리를 쭉 뻗어도 아무도 꾸짖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밤중에 잠이 깼을 때 멋진 시구가 떠오르면 사실 그런 순간 떠오르는 문장들이 항상 가장 좋거든요. 바로 일어나서 지미 삼촌이 준 노트에 적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침에 잊어버리곤 했거든요. 어젯밤에는 이런 멋진 구절이 떠올랐어요. 백합들이 진주빛 잔을 들어 올리니 꿀벌들이 그 달콤함에 빠지네. 이 두 줄은 제가 지금까지 쓴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구절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아주 행복했어요. 전 부엌에 들어가 캐럴라인이 요리하는 걸 도울 수 있어요. 캐럴라인은 요리를 잘하지만 가끔 실수해서 낸시 할머니를 화나게 해요.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거든요. 며칠 전에 캐럴라인이 보리스프를 너무 되게 끓였어요. 할머니가 접시를 보자마자 세상에 이게 사람이 먹는 거야, 돼지가 먹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캐럴라인이 발끈해서 프리스트 집안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해요. 프리스트에게 충분한 건 머레이 집안에도 충분하죠.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곧장 이봐 프리스트들은 머레이 집안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버려서 캐럴라인이 너무 화가 나 울고 말았죠.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에밀리 절대 프리스트 집안 남자와 결혼하지 마. 라고 하셨어요. 켈리 할아버지가 한 말이랑 똑같아요. 전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본 프리스트들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짐이 제일 낫긴 한데 건방지긴 하죠. 전 위더 그레인지의 아침이 뉴문의 아침보다 더 좋아요. 토스트와 베이컨, 마멀레이드를 먹는데 죽보다 훨씬 맛있어요. 여기서 보내는 일요일은 뉴문보다 덜 거룩하지만 더 재밌어요. 그런 변화가 좋기도 해요. 낸시 할머니는 교회에도 못 가고 레이스도 못 떠서 하루 종일 캐럴라인과 카드놀이를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절대 카드놀이를 해선 안 된다고 하세요. 자기는 나쁜 본보기일 뿐이라고요. 전 할머니의 성경책인 커다란 응접실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안엔 드레스, 머리카락, 시, 오래된 음판 사진들, 사망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가 잔뜩 있어서 너무 흥미롭거든요. 제 출생 증명서도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면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이 놀러와서 저녁까지 함께하곤 해요. 레슬리 프리스트는 항상 와요. 그는 낸시 할머니의 가장 사랑받는 조카래요. 짐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아부를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레슬리가 할머니에게 아부를 한 직후에 아이작 프리스트에게 몰래 윙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 그가 싫어요. 저를 그저 어린애 취급하거든요. 할머니는 그들에게 무서운 말도 많이 하지만 그들은 그냥 웃기만 해요. 다들 돌아가고 나면 할머니는 캐럴라인에게 그 사람들 흉을 봐요. 프리스트 집안 출신인 캐럴라인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엔 꼭 싸우고 월요일 아침까지 서로 말도 안 해요. 할머니 서재의 모든 책은 읽어도 되는데 맨 윗칸에 있는 책들은 못 읽게 하세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 할머니는 프랑스 소설이라고 했지만 제가 몰래 들춰보니 영어였어요. 할머니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궁금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집 아래쪽 바닷가예요. 어떤 부분은 아주 가파르고 곳곳에 조용하고 숲향기가 나는 작은 장소들이 줄지어 있어요.
전 그곳을 걸으며 시를 지어요. 일저와 테디와 페리와 새침한 셀이 많이 그리워요. 오늘은 일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돌아가야 한여름밤의 꿈 연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낸시 할머니는 엘리자베스 이모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은 엘리자베스 이모를 폭군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지미 머레이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 엘리자베스 머레이는 자기 성질머리로 그 아이의 지성을 죽여버렸지. 그런데도 아무 벌이 없었어. 몸을 죽였으면 살인자가 되었겠지. 하지만 정신을 죽인 건 내 생각엔 더 나빠. 라고 하시길래 저도 엘리자베스 이모가 싫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전 엘리자베스 이모에 대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쏘아봤죠. 그랬더니 그래 잘도 짓거리는구나. 네 안에 아치볼드 오라버니가 그대로 살아있구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캐럴라인과 내가 얘기할 때 얼쩡대지 마. 네가 듣고 싶어하지 않을 얘기가 산더미처럼 많으니까 라고 하셨답니다. 이건 빈정대는 말이지만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래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짐 프리스트 말로는 할머니는 변덕이 심해서 사람을 오래 좋아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자기 남편도요. 그래도 저한테 빈정거린 뒤엔 꼭 캐럴라인에게 파이를 한 조각 더 주라고 하니까 전 그 정도 빈정거림쯤은 괜찮아요. 진짜 홍차도 주시거든요. 유문에서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건강 때문에 밀크티 같은 연한 차만 주니까요. 할머니는 건강해지는 비결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위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핵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생강처럼 알싸한 기질이 있어서 결핵에 걸릴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셔서 참 안심됐어요. 다만 한 가지 싫은 건 할머니가 제 신체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게 남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기할 때예요. 정말 민망하고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편지 쓸게요, 아빠.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추신, 이 편지에는 철자 실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거든요. 7월 22일. 아빠, 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꿈만 같고 악몽 같아요. 저 낸시 할머니의 야코바이트 잔을 깨트렸어요. 오늘 응접실에 절인 뱀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돌아서는데 제 소매가 그 야코바이트 잔에 걸렸고 잔은 난로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처음엔 기절할 것 같아서 그대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곧 다시 돌아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다 주워 담아 소파 뒤 상자에 숨겨두었어요. 낸시 할머니는 요즘 응접실엔 안 들어오시고 캐럴라인도 자주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잔이 없어진 걸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잔이 제 마음을 계속 괴롭혀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서 아무것도 즐길 수 없어요. 낸시 할머니가 아시면 엄청 화내실 거고 절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젯밤엔 걱정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 짐 프리스트가 저와 놀려고 왔다가 너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프리스트 애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해요. 당연히 제가 재미있을 리가 있나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놀겠어요? 기도라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속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7월 24일. 아빠, 세상은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요. 어젯밤에도 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겁쟁이처럼 굴고 있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있고 머레이 집안의 전통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견딜 수 있는데 제가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온갖 복도와 방들을 지나 안채 응접실로 갔어요. 낸시 할머니는 아직도 그곳에서 혼자 트럼프를 하고 계셨어요. 이런 시간에 침대에서 왜 나왔냐고 물으셨고 전 최악의 순간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단숨에 어제 야코바이트 잔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조각을 소파 뒤에 숨겼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폭풍처럼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낸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됐다. 난 예전부터 깨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거든. 프리스트 집안 것들은 죄다 내가 죽기만 기다리며 저 잔을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못 가져가겠네. 그리고 내가 일부러 깬 게 아니니까 누구도 나한테 딴지 못 걸지. 자, 얼른 가서 잠이나 자. 얼굴이나 예쁘게 하고. 전 정말 화 하나도 안 나세요? 라고 물었고 그게 머레이 집안 가보였으면 땅이 뒤집히도록 화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프리스트 집안의 물건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래서 저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빠. 그렇지만 영웅이 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늘 일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드디어 새침한 셀이 새끼 고양이를 낳았대요. 집에 가서 돌봐줘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집에 가기 전에 엘리자베스 이모가 죄다 물에 빠뜨려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테디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글은 별로 없었지만 일저, 페리, 텐시 패치, 오만한 존의 숲 그림을 잔뜩 그려 넣었어요. 그걸 보니까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7월 28일. 아빠, 드디어 일저 엄마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되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아빠에게 쓰는 편지인데도 차마 글로 남길 수가 없어요.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낸시 할머니는 사실이라고 했지만 전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일저 엄마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어딘가 엄청난 오해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전 너무 불행하고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젯밤엔 할머니 책 속 여자 주인공들처럼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25장) 그녀가 그럴 리가 없어. 낸시 할머니와 캐럴라인 프리스트는 잿빛으로 가라앉은 자신들의 늙은 날을 오래전에 지나간 즐거움과 향연의 붉은 기억들로 채워왔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추억만 되새긴 게 아니라 에밀리 앞에서조차 그녀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많은 집안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곤 했다. 사랑, 출생, 죽음, 스캔들, 비극. 그들의 늙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든지. 그리고 디테일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 낸시 할머니는 디테일을 아주 즐겼다. 어떤 것도 잊지 않았고
죽음이 덮고 시간이 자비를 베풀었던 죄와 약점들조차 이 기묘한 할머니의 손에 다시 파헤쳐지고 찢겨나갔다. 에밀리는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분명 흥미롭긴 했다. 어떤 극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듯 했기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불편했다. 마치 그들이 열어젖힌 어두운 구덩이 속에 아주 추하고 아픈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로라 이모가 말했던 대로 에밀리가 아직 어리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는 그녀를 보호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일저의 엄마에 얽힌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의 실체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낸시 할머니가 오래 묵혀둔 그 비극을 다시 꺼내기로 마음먹었을 때 말이다. 그날 에밀리는 안채 응접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스코틀랜드의 영웅들을 읽고 있었다. 숨막힐 만큼 더운 날씨의 7월 오후라 바닷가 산책도 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아주 행복했다. 위더 그레인지 뒤편의 큰 단풍나무 숲 위로 바람 아줌마가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어 놓았고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은빛 꽃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과수원에서는 여러 향기가 흘러들어왔다. 세상은 아름다웠다. 게다가 로라 이모에게서 편지도 왔다. 새침한 셀의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를 에밀리를 위해 살려두었다는 소식이었다. 마이크 2세가 죽었을 때에는 다시는 고양이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행복이 너무 커서 만약 옛 이야기처럼 질투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면 에밀리는 아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준비조차 했을지도 모른다. 낸시 할머니는 트럼프 카드놀이의 실증을 느끼고 카드를 밀쳐놓더니 뜨개질을 집어들었다. 에밀리, 로라가 닥터 벌리와 결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니? 반 농담처럼 던져진 질문에 에밀리는 갑작스레 책 속 베녹번 전투에서 현실로 끌려 나와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블레어 워터의 수다쟁이들이 이미 100번은 말했던 질문이었다. 이제는 프리스트 폰드에서조차 이 이야기를 듣다니.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왜냐면요. 번니 아저씨는 여자를 싫어하시잖아요. 낸시 할머니는 킥킥 웃었다. 그도 이제는 마음이 좀 변했을 법도 하다고 생각했지. 부인이 도망간 지 벌써 11년이 됐으니까. 남자들이 같은 감정에 11년씩 붙들려 있는 일은 흔치 않으니 말이야. 하지만 앨런 번니라는 사람은 사랑이든 미움이든 무엇이든 한 번 마음먹으면 끈질긴 사람이었지. 그 사람은 아직도 부인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그 기억을 미워하고 다른 모든 여자들을 미워하지. 캐럴라인이 끼어들었다. 난 그 이야기의 정확한 내막을 몰라요. 벌리 박사의 부인이 누구였죠? 비어트리스 미첼, 슈루즈버리의 미첼 집안 출신이었지. 결혼할 때 18살이었고 앨런은 35이었어. 그러더니 에밀리를 흘겨보며 말했다. 에밀리, 넌 절대로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에밀리는 말이 없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들은 벌써 잊혀졌다. 흥분할 때 그렇듯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이 검게 깊어졌다.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혔던 그 사건, 일저 엄마의 비밀, 그 수수께끼를 마침내 풀어낼 순간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에밀리는 간절히 바랬다. 부디 낸시 할머니가 딴 이야기로 셀 생각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난 그녀가 그런 일을 했다고 믿지 않아요. 캐럴라인이 말했다. 낸시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그 여자가 네 취향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예쁘긴 했지. 금발머리를 한 인형 같은 여자였거든.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작은 점이 있었어. 조그만 붉은 하트 모양으로. 난 그 점밖에 보이지 않더구나. 그런데 그 여자한테 반한 남자들은 그걸 매력점이라고들 했지. 하트의 A라면서. 앨런은 그녀에게 완전히 홀딱 반했어. 결혼 전에는 좀 수다스럽고 가벼운 구석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자들 사이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니까. 물론 캐럴라인, 너도 예외적으로 불공정한 할멈이지. 하여튼 결혼 후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행동은 안 했어. 영리한 여자였지. 늘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앨런 번니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았어. 그는 로라 머레이와도 결혼할 수 있었지. 하지만 바보 같은 여자와 현명한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어느 쪽을 고를 것 같아? 언제나 바보 쪽이지, 캐럴라인. 그래서 네가 결혼하지 못한 거야. 넌 너무 현명했어. 난 바보인 척해서 남편을 얻었고. 기억해둬, 에밀리. 넌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숨기렴. 남자들에게는 네 머리보다 발목이 더 큰 영향을 준단다. 에밀리 발목 이야기는 됐고 번니 부인 얘기로 돌아가요. 캐럴라인이 퉁명스레 말했다. 그래, 그녀에게 사촌이 하나 있었지. 슈루즈버리 출신의 레오 미첼. 너도 미첼 집안 사람들을 기억하지, 캐럴라인? 이 레오는 잘생긴 사나이였어. 선장이었지. 소문에 따르면 레오는 오래전부터 비어트리스를 사랑했대. 비어트리스도 레오를 좋아했지만 집안에선 앨런 번니가 더 나은 조건이라서 결혼시켰다는 얘기도 있었지. 누가 알겠어. 소문이라는 건 열에 9은 거짓말이고 10번째는 반만 진실이니까. 아무튼 그녀는 앨런을 사랑하는 척했고 그는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지. 레오가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그녀가 결혼한 걸 알았을 때도 그럭저럭 받아들이는 듯 했어. 하지만 거의 매일 블레어 워터에 들렀지. 그녀는 핑계를 참 잘 댔어. 사촌이라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서 이 시골에서 외로워서 레오에게 마땅한 집이 없어서. 앨런은 그녀에게 홀딱 빠져 있었으니 뭐든 믿었지. 앨런이 환자를 보러 나가면 언제나 둘은 함께였어. 그러다 어느 날 밤 레오가 타고 갈 배 레이디 오브 윈즈가 남미로 출항하는 밤 레오는 떠났고 비어트리스도 그와 함께 떠났지. 에밀리 쪽에서 이상한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낸시 할머니나 캐럴라인이 그 모습을 봤다면 그들은 에밀리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뜨개질과 험담에 여념이 없었다. 닥터 벌리는 어땠나요? 어땠냐고? 어땠겠어?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날 이후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두들 알지. 그는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어.
아기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고 하녀가 돌보고 있었지. 하녀가 말하기에 번니 부인은 사촌과 함께 항구로 산책을 나갔다가 10시까지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대. 앨런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기다렸지.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 애초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지. 다음 날 아침 레이디 오브 윈즈는 이미 출항에 사라졌어. 비어트리스는 레오와 함께 탑승에 떠난 거야. 그게 사람들이 아는 전부였지. 앨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그녀의 이름을 자기 앞에서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을 뿐. 그리고 레이디 오브 윈즈는 결국 하테라스 앞바다에서 침몰했지. 그 애정 도피 행각도 그 미모와 웃음과 하트의 A를 가진 비어트리스도 그렇게 끝이 난 거지. 그 여자가 집안에 남긴 수치와 비참함은 끝이 아니었군요. 캐럴라인이 독하게 덧붙였다. 나 같으면 그런 여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헛소리. 남편이 아내를 잘 지켜보지 못한 책임이지.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탓이야. 이런 예의야. 너 왜 그러니? 에밀리는 벌떡 일어서서 손을 뻗어 무언가 추악한 것을 밀어내듯 버티고 있었다. 전 믿지 않아요. 에밀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일저의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고 난 믿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일저의 엄마는... 캐럴라인, 아이 좀 붙잡아. 낸시 할머니가 소리쳤다. 에밀리는 한순간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지만 스스로 정신을 추스리고 있었다.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즐겼어요. 에밀리는 격정적으로 외쳤다. 에밀리는 그대로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낸시 할머니는 잠깐 부끄러운 듯한 기색을 보였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스캔들을 즐기는 입이 끔찍한 짓을 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곧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이 평생 손뭉치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언젠가 알 건 지금 알아도 되는 법이야. 예전 블레어워터 사람들이 하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그대로라면 저 아이도 진작 들었을 텐데. 만약 저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이 얘기를 떠들면 유문의 고결한 노처녀들이 아이를 타락시켰다고 나한테 달려오겠지. 캐럴라인, 저 아이 앞에서 그런 소문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마.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낸시 할머니와 캐럴라인은 다시 뜨개질과 옛날 추억담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위층 분홍색 방 침대 위에서 에밀리는 배를 깔고 엎드려 몇 시간이나 울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했다. 일저의 엄마가 아기를 두고 달아났다는 것. 에밀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었다. 아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그 잔인하고 냉정한 행동.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딘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 납치된 걸지도 몰라. 에밀리는 절박하게 스스로에게 설명하려 했다. 그냥 배에 올라가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닻을 올리고 데려가 버렸던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가 자기 아기를 두고 스스로 떠날 리 없어. 그 이야기는 에밀리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몇 날 며칠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먹고 자는 일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다. 유문으로 돌아가 일저를 마주할 생각에 무서웠다. 일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전에 일저에게 너희 엄마는 어디에 묻혀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일저는 이렇게 말했었다. 몰라. 아마 슈루즈버리겠지. 거기가 미첼 집안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거든. 에밀리는 가느다란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기쁨에 민감한 만큼 추악함과 고통에도 민감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그녀에게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밤낮으로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기쁨에 독 한 방울이 떨어진 듯 했다. 위더 그레인지의 삶도 갑자기 싱겁고 무미건조해졌다. 낸시 할머니와 캐럴라인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 이야기를, 심지어 무해한 이야기조차 에밀리 앞에서 하지 않았다. 둘은 무언가를 자제해야 하는 것이 괴로운 사람들이라 에밀리가 주변에 있으면 오히려 눈치가 보이는 듯 했다. 에밀리는 혼자 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보냈다. 시를 쓰는 일도, 지미 북이라 이름 붙인 노트에 적는 일도, 아빠에게 편지 쓰는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옛 즐거움과 그녀 사이에 무언가 암울한 장막이 드리운 듯 했다. 고운 베일처럼 드리워지는 항만의 그림자도, 전설 속 요정들이 살 것 같은 보랏빛 섬들도 그녀에게 더 이상 옛날 같은 기쁨을 주지 못했다. 다시는 행복해지지 못할지도 몰라. 그만큼 충격이 컸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서도 한 가지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일저의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확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깊고 어두운 미궁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왜 비어트리스 번니가 그 여름 황혼에 돌아오지 않았는가? 에밀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유야 어떻든 일저의 엄마가 스스로 그 배를 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별빛이 내려앉은 블레어 항구를 떠난 레이드 오브 윈지에 스스로 몸을 실었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26장 바닷가에서. 에밀리는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에밀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바닷가 아래쪽까지 걸어 내려왔다. 날씨는 따뜻했고 바람이 많이 불었으며 공기에는 송진향이 달콤하게 떠돌았다. 바닷물빛은 안개 낀 청록빛처럼 은은히 빛났다. 그곳은 마치 어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무인도처럼 적막했다. 다만 가느다랗게 난 희미한 오솔길이 붉은 실처럼 이어지고 그 양옆으로는 두툼하고 녹색 벨벳 같은 이끼가 넓게 깔려 있었다. 오솔길은 커다란 전나무와 난쟁이 가문비 나무 사이를 굽이굽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수록 절벽은 점점 더 가팔라지고 바위투성이가 되어갔다. 마침내 작은 오솔길은 고사리 무더기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돌아가려던 순간 짙고 풍부한 보랏빛의 야생화 한 무더기가 절벽 끝 저 멀리에 피어있는 것이 에밀리의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짙은 색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 꽃을 꼭 갖고 싶었다. 에밀리는 몸을 기울였다. 그러나 믿었던 이끼층이 배신하듯 허물어져 내렸고 그녀는 함께 미끄러져 내려갔다. 에밀리는 발버둥치며 절벽을 기어오르려 했지만 힘을 주면 줄수록 무너지는 흙덩이는 그녀와 함께 더욱 빠르게 아래로 쓸려 내려갔다. 잠시 후면 이 흙더미는 절벽을 벗어나 10m 아래로 날카로운 바위들이 질비한 자갈밭으로 추락할 터였다. 에밀리는 그 순간 정말 죽음이 스치듯 지나가는 공포와 절망을 맛보았다. 그러나 붕괴된 흙덩이가 아주 좁은 바위턱에 걸려 멈추어 섰다. 흙덩이는 반쯤 허공에 매달린 채 멈춰 있었고 에밀리는 그 위에 매달린 꼴이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다. 에밀리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집은 너무 멀리 있었다.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었다. 게다가 몸이 움직이면 그 진동만으로도 흙더미가 아래로 떨어질지 몰랐다. 밤이 오고 있었다. 캄캄해지면 낸시 할머니가 걱정하며 캐럴라인을 찾으러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곳까지 찾아오지는 못할 터였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에밀리는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진정시켰다. 몸을 떨면 그것만으로도 떨어질 것 같았다. 예전에 오만한 존으로부터 자기가 먹은 사과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무서웠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채 일저의 엄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생각에 에밀리는 아찔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유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난 아주 참을성 있게 용감하게 행동해야 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대로 가만히 버티는 것뿐이야.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부디 기적을 일으켜 제 생명을 구해주세요. 전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못해서 죄송해요. 움직일 수 없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죽는다면 절대 엘리자베스 이모가 제 편지 묶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디 로라 이모가 먼저 발견하게 해주세요. 캐럴라인이 대청소를 하다가 옷장을 옮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지미북을 찾아내서 그 안에 캐럴라인에 대해 쓴 글을 읽을 테니까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특히 은혜도 모르고 앞머리를 자른 것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아빠가 너무 멀리 가 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에밀리는 특유의 방식대로 기도에 덧붙였다. 그리고 제발 누군가가 일저의 엄마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 밝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에밀리는 아주 가만히 누워 있었다. 물 위에 빛은 따뜻한 금빛과 장밋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앞쪽 언덕 위에 솟은 커다란 소나무는 황금빛 저녁 노을을 등지고 짙은 가지들이 넘실대는 듯한 실루엣을 만들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은 이제 곧 자신에게서 멀어져 갈 세상의 한 조각이었다. 저녁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이 서서히 에밀리의 몸 위로 스며들었다. 한 번은 바로 옆에 흙이 조금 떨어져 나가 함께 굴러내린 자갈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에밀리의 한쪽 다리가 걸쳐 있던 흙덩이도 위태롭게 매달린 상태였다. 언제라도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어둠이 내려올 때까지도 이대로 버티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에밀리는 자신을 이 위기로 끌어들인 짙고 아름다운 보랏빛 야생화가 머리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꽃 바로 옆으로 한 남자의 얼굴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세상에. 그의 어깨는 약간 삐뚤어져 있었고 체구는 가늘어 보였다. 구분등 프리스트, 딘 프리스트가 틀림없다. 에밀리는 소리칠 수 없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흙더미가 떨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눈으로만 말했다. 살려주세요. 딘 프리스트가 혼잣말처럼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손이 닿지 않아. 게다가 조금만 건드려도 저 흙덩이가 통째로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밧줄을 가져와야겠어. 잠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다릴 수 있겠니? 네. 에밀리는 거의 숨결처럼 대답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한쪽 입가에서 시작해 얼굴 전체로 퍼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딘 프리스트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그 작은 얼굴, 그 얼굴에서 빛나던 큰 회색 보랏빛 눈동자, 그리고 그 눈동자 하나로 전해진 강한 생의 의지.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하지만 내가 보다시피 다리가 좀 약해서 빨리 달릴 수는 없단다. 그래도 겁먹지 마. 꼭 구해줄게. 내 개를 두고 갈게. 트위드, 이리 와. 휘파람 소리에 커다랗고 황갈색의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트위드, 여기 앉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도 하면 안 된다. 꼬리도 흔들지 마. 눈으로만 말하는 거야? 트위드는 얌전히 앉았고 딘 프리스트는 곧 사라졌다. 에밀리는 그대로 누워 이 모든 일을 지미 북에 어떻게 쓸지 머릿속으로 상세하게 그려보았다. 죽을 뻔한 순간이었지만 에밀리답게 그녀는 이 사건이 꽤 멋진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트위드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위안이었다. 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엔 따뜻함이 있었다. 회색 고양이도 사랑스럽긴 하지만 고양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앉아 묵묵히 용기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기에 빠졌을 때는 고양이보단 개가 나은 것 같아. 에밀리는 생각했다. 딘 프리스트가 돌아오는데 꼭 30분이 걸렸다. 하늘에 감사하군.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멀리까지 뛰어가야 할 줄 알았는데 해변에 밀려 올라온 빈 배에서 밧줄을 찾았어. 자, 이제 밧줄을 너에게 내려주면 꽉 붙잡을 수 있겠니? 내가 끌어올릴 때 그대로 잘 매달려 있을 수 있겠어? 해볼게요. 딘 프리스트는 밧줄 끝에 고리를 만들고 그녀에게 조심스레 내려주었다. 그리고 로프의 윗부분을 튼튼한 전나무 줄기에 단단히 감아 고정했다. 자, 됐다. 딘 프리스트가 말했다. 에밀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그리고 흔들리는 밧줄의 고리를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에밀리가 몸을 조금 움직이자마자 그녀 아래에 있던 흙덩어리가 그대로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려갔다.
에밀리의 온몸이 밧줄에 매달린 채로 허공에서 흔들렸다. 딘 프리스트는 아찔함에 속이 뒤틀리는 듯 했다. 과연 그녀가 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신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곧 보았다. 에밀리가 간신히 무릎 하나를 좁은 바위턱에 걸친 것을. 딘 프리스트는 조심스럽게 밧줄을 잡아당겼고 에밀리는 부서지는 흙 속에 발끝을 파고들며 그에게 힘을 보탰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의 손이 닿는 곳까지 올라왔다. 그가 그녀의 두 팔을 붙잡고 안전한 땅 위로 끌어올렸다. 에밀리는 끌려 올라가며 머리 위에 흔들리던 보랏빛 야생화를 꺾어냈다. 그래도 결국 땄어요. 그녀는 환하게 외쳤다. 그리고는 바로 예의를 떠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잠깐 앉아도 될까요? 다리가 좀 후들후들해요. 에밀리는 털썩 앉았다. 정작 위험 속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떨렸다. 딘 프리스트도 뒤틀린 오래된 전나무에 몸을 기대어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그 역시 다리가 풀린 듯 보였다. 에밀리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낸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좋은 말만은 아니었다. 낸시 할머니는 그를 종종 구분 등이라 비꼬며 불렀고 캐럴라인은 언제나 정중히 딘이라고 불렀다. 에밀리는 그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며 나이가 36, 에밀리에게는 거의 노인처럼 느껴지는 나이이며 돈도 있고 어깨가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고 조금 쩔뚝거리며 책 말고는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고 형과 함께 살며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것. 그리고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은 대체로 그의 날카로운 말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낸시 할머니는 그를 냉소적이라고 했는데 에밀리는 그 뜻은 모르지만 참 흥미로운 느낌의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섬세하고 창백했고 모래빛이 감도는 갈색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려 있었다. 입술은 가늘었지만 섬세하고 어딘가 장난기 어린 곡선이 있었다. 에밀리는 그 인매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조금만 더 나이가 있었다면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그 입은 강인함과 다정함과 유머를 품은 입이었다. 기울어진 어깨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리스트 집안 남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특유의 고독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캐럴라인에게서는 오싹할 만큼 날카롭게 번뜩이고 짐 프리스트에게서는 건방지게 보였던 그 프리스트의 초록빛 눈은 그에게서는 오히려 몽상적이고 매혹적이었다. 딘 프리스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미남으로 보이니? 에밀리는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솔직히 그가 미남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가 더 파고들지 않고 다른 질문을 꺼냈다. 그럼 너의 아까운 목숨을 구해준 용감한 기사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니? 아니, 딘 프리스트 아저씨이시죠? 에밀리는 하마터면 또 무례한 말을 할 뻔했기에 얼굴이 더 붉어졌다. 그래, 구분등 프리스트.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별명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평생 들은 말이거든.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의 유머 감각이라는 게 딱 그 정도지 뭐.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누가 봐도 이유는 뻔하지 않니? 학교 다닐 때도 그 별명으로만 불렸지. 그런데 어떻게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 거지? 이걸 따려고요. 에밀리는 자랑스럽게 보랏빛 야생화를 흔들어 보였다. 그래서 결국 손에 넣었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넌 마음먹은 건 꼭 얻는 편인가 보군. 행운을 타고난 모양이구나. 그런 조짐이 보여. 그 커다란 꽃이 널 위험으로 유인했지만 결국 너를 구해준 셈이니까. 내가 그것을 보러 다가가지 않았다면 너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색깔과 크기가 워낙 눈에 띄었거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지나갔을 테고, 그러면 넌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위험한 벼랑에서 목숨을 걸고 다니도록 두다니. 넌 어디 사는 누구지? 이름이 뭐야? 이름이 있긴 해? 슬슬 의심스러운데. 귀가 뾰족한 걸 보니 혹시 내가 요정에게 홀린 건 아니겠지? 지금쯤이면 벌써 20년이 지나버려 나는 살아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늙은이가 되어 있고 옆에는 뼈만 남은 개뿐인 건 아니겠지? 전 유문의 에밀리 버드스타예요. 에밀리는 다소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요즘 귀에 대해 예민해지고 있었다. 캐시디 신부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딘 프리스트까지. 정말 귀가 어디가 이상한 걸까? 그런데 이 구분등 프리스트에게서는 묘한 호감이 느껴졌다. 꽤 확실하게. 에밀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 오래 고민하지 않는 편이었다. 몇 분이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이 없는지를 곧 알게 된다. 딘 프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그가 자신을 구하러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영리하고 여운이 남는 얼굴에 반듯한 느낌의 초록빛 눈만큼은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면 네가 바로 그 그레인지에 온 꼬마 손님이군. 딘 프리스트가 놀란 듯 말했다. 그렇다면 친애하는 나의 낸시 숙모는 아이를 좀 더 잘 돌봐야겠는걸? 아저씨는 낸시 할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눈치챘겠지만 낸시 숙모님은 나를 아주 싫어한단다.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아저씨를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저씨가 프리스트 집안에서 유일하게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란다. 순진한 에밀리에게는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아, 그러고 보니 넌 더글라스 스타의 딸이구나. 난 네 아빠를 잘 알고 있단다. 우린 퀸즈 아카데미에 함께 다녔거든. 졸업 후엔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는 기자가 되었고 나는 맥길 대학으로 갔지. 하지만 네 아빠는 구분등 프리스트를 챙겨준 유일한 친구였어. 축구도 하키도 못하는 구분등 프리스트의 유일한 친구였지. 에밀리 버드스타. 스타가 너의 첫 번째 이름이었어야 하는데. 넌 별 같아. 무언가 반짝거리는 기운이 흘러나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해질녘 하늘. 아니, 해 뜨기 직전의 하늘이겠지. 그래, 넌 새벽 하늘 쪽이 더 어울려. 앞으로 너를 스타라고 불러야겠구나. 그 말씀은 제가 예쁘다는 뜻인가요? 에밀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예쁜지 어떤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별이 예뻐야 한다고 생각하니? 에밀리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별에 예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넌 말에 색을 입히는데 아주 소질이 있구나. 물론 그렇지. 별은 무지개처럼 빛나고 두근거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니까. 그런 별이 살과 피로 만들어지는 일은 드물지. 내가 널 기다려볼까? 전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는데요. 에밀리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말한 기다린다는 뜻은 그게 아니지요. 됐다. 가자, 스타. 혹시 천천히 걸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적어도 이 황무지에서 빠져나가는 건 같이 해줄게. 하지만 오늘 밤 그레인지까지는 같이 못 갈 것 같아. 낸시 숙모가 너의 빛을 바래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를 미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보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에밀리는 화들짝 외쳤다. 말로는 안 했지. 하지만 네 생각은 다 읽혀, 스타. 내가 알면 안 되는 건 아예 생각하지 마. 신들이 나에게 준 몇 안 되는 재능 중 하나거든. 정작 내가 원하던 것들은 다 빼앗아가고 말았지. 넌 내가 잘생기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 그럼 너는? 네가 예쁘다고 생각하니? 조금은요. 낸시 할머니가 앞머리를 뱅 스타일로 내리게 허락하신 뒤로는요.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다. 디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 말은 쓰지 마. 버슬보다도 더 듣기 싫은 말이야. 뱅 스타일이니 버슬이니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다 뒤틀려. 난 네 이마 위로 물결처럼 떨어지는 검은 머릿결이 좋아. 하지만 그걸 다시는 뱅 스타일이라고 부르지는 말아다오. 그 단어는 정말 못생겼죠. 시를 쓸 때는 물론 절대 안 써요. 그 말에 디는 에밀리가 시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날 저녁 향긋한 전나무 냄새 가득한 길을 프리스트 폰드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그녀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말았다. 트위드가 둘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가끔 주인의 손등에 코를 살짝 대었고 숲속에서는 울새들이 황혼 속에서 시원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에밀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굴었지만 디는 자기와 같은 부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마음 깊숙이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에밀리는 아무 망설임 없이 마음을 열었다. 활짝. 게다가 그녀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있던 그 끔찍한 시간을 지나 다시 살아났다는 전율. 가슴 속에서 작은 새가 노래하는 듯한 행복감이 들었다. 그리고 발밑에 닿는 초록 잔디의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그녀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 일, 생각하는 것들을 모조리 그에게 말했다. 단 하나, 일저의 엄마 이야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낸시 할머니가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에밀리는 그런 이야기를 유문에 가져가 퍼뜨릴 사람이 아니었다. 어제는 비가 와서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 한 편을 다 썼어요.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서쪽 창가에 앉아 거기서 멜번만을 바라보네. 그 시를 전부 들려주지 않겠니? 딘이 물었다.
그가 이렇게 말해주길 그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듯한 목소리였다. 에밀리는 기쁜 마음으로 시 전부를 낭송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두 줄. 아마도 저 숲 우거진 섬들엔 당당한 만의 가슴을 장식하는 보석들이. 여기에 이르자 그녀는 슬쩍 옆눈으로 딘을 바라보았다. 그가 감탄해 주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딘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듯했다. 에밀리는 살짝 실망했다. 딘이 그녀의 낭송이 끝나자 말했다. 12살이라고 했지? 10살쯤 더 먹으면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자. 캐시디 신부님이 계속 쓰라고 하셨어요. 그럴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넌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글 쓰고 싶은 병은 타고나는 거거든. 고칠 수도 없지. 그런데 글을 써서 뭘 할 생각이니? 전 위대한 시인이 되거나 아니면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에밀리가 곰곰이 생각한 뒤 말했다. 둘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로군. 소설가가 되는 게 낫지. 듣자 하니 돈은 더 잘 된다더라. 제가 소설을 쓰려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건 사랑 대사예요. 전 그걸 절대 못 쓸 것 같아요. 사실 연습도 해봤는데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요. 걱정 마. 그건 나중에 내가 가르쳐 주마. 정말요?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건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 약속했어. 잊지 마. 그리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면 안 된다. 딘이 웃었다. 그런데 위더 그레인지에서는 시 쓰는 것 말고는 뭘 하면서 지내? 그 두 늙은 유물들하고만 있으면 심심하진 않아? 아니요. 전 저 혼자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걸요? 그럴 줄 알았어. 별들은 원래 혼자 떠다니는 존재니까. 자기 빛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나저나 넌 정말 낸시 숙모를 좋아하니? 그럼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햇빛 가리개 모자도 안 씌우고 오전에는 맨발로 돌아다녀도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오후에는 꼭 단추 달린 부츠를 신어야 해서 그건 정말 싫어요. 그럴 만하지. 넌 달빛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반딧불 몇 마리로 장식한 바닷안개로 짠 스카프를 걸쳐야 더 어울리지. 스타, 네 얼굴은 아빠를 닮진 않았구나. 하지만 어딘가 너희 아빠를 생각나게 하는 데가 있어. 네 엄마랑은 닮았니? 난 네 엄마를 본 적이 없거든. 그 순간 에밀리가 살짝 수줍게 웃었다. 바로 그때 에밀리 안에 진짜 유머 감각이 태어났다. 그 뒤로 그녀는 어떤 일도 지금처럼 완전한 비극으로만 느끼지 않게 되었다. 아니요. 엄마랑 닮은 건 속눈썹이랑 웃는 모습 뿐이에요. 그 대신 아빠의 이마, 할머니의 머리와 눈, 외할아버지의 형제인 조지 머레이 할아버지의 코, 낸시 할머니의 손, 친척 수전의 팔꿈치, 머레이 집안 증조 할머니의 발목, 할아버지의 눈썹을 닮았어요.
딘은 크게 웃었다. 완전 조각 이불 같구나. 우리 모두 그렇지만. 하지만 네 영혼만큼은 온전히 네 거야. 너만의 완전한 새 것. 제가 아저씨를 좋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제 목숨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면 끔찍했을 거예요.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신 건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그거 잘 됐네. 왜냐면 말이야, 네 목숨은 이제부터 내 거니까. 내가 구했으니 내 거지. 잊지 마. 에밀리의 가슴 속에 묘한 반발심이 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른 누구의 것이라는 생각이 싫었다. 딘 프리스트가 마음에 들어도 그건 싫었다. 딘은 그걸 눈치채고 뭔가 더 많은 뜻이 숨어있는 듯한 특유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응? 특별한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어떤 식으로든 속박은 뒤따르거든. 네가 그 멋진 꽃을 가져간 건 네 자유와 맞바꿔서 얻은 것이니까. 딘은 웃고 있었다. 장난인 건 분명했지만 에밀리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끈끈한 거미줄 같은 족쇄가 휘감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충동적으로 그녀는 그 커다란 꽃을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아버렸다. 딘은 재미있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기묘한 초록빛 눈이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빛났다. 참 독특한 아이야. 생기가 넘치고 별처럼 반짝이는구나. 우리 좋은 친구가 될 거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네. 내일 위더그레인지로 갈게. 네 지미북에 써놨다는 캐럴라인과 우리 숙모님에 대한 묘사를 꼭 보고 싶어. 틀림없이 기가 막힐 거야. 여기가 집으로 가는 길이야. 오늘처럼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마라. 안녕, 나의 새벽별. 딘은 갈림길에 서서 에밀리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놀라운 아이야. 죽음 바로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두려움 없는 그 눈빛. 그리고 저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아이는 또 처음이야. 역시 더글라스 스타의 딸이야. 그는 나를 한 번도 구분등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딘은 몸을 숙여 에밀리가 밟아버린 꽃을 주었다. 꽃은 심하게 으깨져 있었지만 그는 그걸 가지고 돌아가 제인 에어 사이에 끼워두었다. 거기엔 그가 밑줄 그어둔 구절이 있었다. 소나기와 햇빛이 빚어낸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찬란히 떠올랐다. 지금까지 뉴문의 에밀리 26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예상외로 에밀리와 맞는 부분이 있는 낸시 고모 할머니 집에서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에밀리였죠.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일저 엄마의 일. 그 다른 어떤 사실보다 엄마가 아기를 두고 떠났다는 말이 에밀리에게는 정말 가장 충격적이고 또 믿을 수 없고 공포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참 에밀리는 그 극한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참 긍정적이고 그 에밀리다운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친구 구분등 딘 프리스트를 만납니다.
아주 왕자님처럼 구해줬죠. 물론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옛날 소설이긴 하지만 그 표현대로라면 에밀리에게는 그 노인 같은 나이에 딘이 에밀리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죠. 약간 머리를 여러 번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 딘 프리스트는 또 에밀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